연속균등 분포와 지수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균등 분포라는 것은 연속확률 분포로 분포가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개의 매개변수 a와 b를 받고 그 a부터 b까지의 범위에서 균등한 확률을 갖는 것이 연속균등 분포입니다. 유니폼 a, b로 함수를 나타내고 a와 b가 각각 0과 1인 경우 표준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대값은 문제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연속 균등 분포에서의 기대값이고요. 분산은 b에서 a를 빼서 제곱한 후에 1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 y라고 하는 것이 보면 x 곱하기 fx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이 y 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특정한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일정한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속 균등 분포로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위의 확률 변수 y의 분포는 표준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할 수 있고 a가 0, b가 1을 사용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 각각 기대값은 0.5, 분산은 1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수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시간은 지수분포를 따릅니다. 참고로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죠. 지수분포와 포화송은 람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람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검정할 모수가 평균인 경우와 검정할 모수가 분산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검정할 모수가 평균일 때는 T분포와 Z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시험에서. 검정할 모수가 평균일 때 T분포와 Z분포 사용한다. 자, 그리고 검정할 모수가 분산일 때는 F분포와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한다. 딱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평균과 분산은 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수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 기본 전제사항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는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누어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 때 표준화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 Z분포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Z값은 표본 평균 빼기 가설검정에서 세운 모집단의 평균을 표준 오차로 나누어 주시는데 표준 오차에서 사용하는 표준 편차가 모집단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표본에 관한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식은 동일한 형태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 T분포를 써주는 거죠. 분산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어야 하고요. 집단의 수를 가지고 1개일 때는 카이제곱 분포, 2개일 때는 F분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카이제곱은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검정하는 거고요. F분포는 2개 그룹에 대해서 분산의 비율을 알아볼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많이 이른 이야기지만 카이제곱 같은 경우에는 모수 검정도 있는데 비모수 검정도 있습니다. 적합도나 독립성, 동질성 같은 것을 검정할 때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빈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모수 검정에서 사용하는 카이제곱에서는 범주에 동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5하고 2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범주가 나타날 기대 빈도나 실제로 관찰 빈도입니다.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의 제곱을 구하는 거고요. 기대 빈도로 나누어서 그것을 모두 다 합한 것을 카이제곱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모수 검정도 있구나 라고 우선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볼까요? 자, 언제 사용되는 분포일까? 라고 했을 때 Z와 T분포는 한 개 집단 또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검정하는 것이다. 카이제곱 분포는 한 집단의 모분산 검정에 사용을 하고 범주형 변수일 경우 적합도나 동질성, 독립성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딱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고 모집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T분포를 사용하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모집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검정할 모수가 평균일 때 표준화를 한 후 Z분포를 사용합니다. 검정할 모수가 분산일 때 집단이 한 개인 경우는 카이제곱 분포, 두 개인 경우는 F분포를 사용하고요. 카이제곱 분포는 비모수 검정에도 사용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설 검정의 기무가설, 기각, 채택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T분포의 그림이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5라는 것은 샘플의 개수가 6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작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T분포를 활용하는 T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95%라는 것은 신뢰 수준 1-알파죠.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2.5, 2.5 두 개 더해서 U의 수준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5%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임계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Z분포였다면 임계값이 1.96 마이너스 1.96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들이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구해지는 겁니다. 표본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때의 확률을 p-value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자, 기각력이 어디냐면 여기 색칠된 부분이에요. 기각력.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그 기각력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이 임계값보다 큰 쪽, 절대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계값보다 큰 쪽에 검정 통계량이 있을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의확률이라고 한다면 P밸류죠. 이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경우 기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검정 통계량이다 라고 하고 그때의 P밸류가 정해지게 되면 자, 여기서는 임계값보다 크죠. 검정 통계량이. 그리고 P밸류는 2.5보다 면적이 작으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유의수준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임계값보다 큰 경우, P밸류는 유의수준보다 작은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5번, 다음 중 1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1종 오류라고 한다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그 귀무가설을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쪽 두 개는 답이 될 수 없죠. 귀무가설이라는 것이 사실일 때 그 귀무가설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정하는 한 번이 제1종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종 오류도 같이 알아두세요.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6번, 가설검정은 모집단의 모수 또는 분포 등에 관하여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 후 표본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로 어떤 가설이 맞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결정의 기준으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여기에서는 1종 오류, 2종 오류 이야기가 모두 다 나오네요. 보면 제1종 오류는 실제로 귀무가설이 맞는데 틀리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다. 여기 사실일 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올바른 이야기죠.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틀린데 대립가설이 맞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다라고 했죠. 자,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대립가설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귀무가설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서 틀리는 오류죠. 이것이 틀려 있네요. 자, 그리고 제1종 오류는 실제로 대립가설이 거짓이지만 검정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이다. 자, 그래서 1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거짓이고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그런데 검정 결과로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틀리는 오류가 맞죠. 4번 보면 유의 수준을 너무 작게 하면 귀무가설을 선택할 확률이 커져서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부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의 수준이 작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확률이 작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자, 그래서 여기가 임계값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알파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유의 수준을 작게 한다는 것은
임계값을 더 큰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채택력이죠. 그런 확률이 커져서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부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의 가설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의 가설 검정은 일반적인 가설 검정과 동일하게 가설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 설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산출한 뒤에 유의 수준과 검정 통계량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기각이나 채택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설 설정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의 수준 같은 경우는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임계값을 구할 수 있죠.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카이제곱에서는 관찰값과 기대값을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정 통계량이 임계값보다 클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죠. 카이제곱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합도 검정일 경우는 변수의 분포가 기대 분포와 같다. 그래서 기대 분포가 존재해야 되고 그 기대 분포와 내가 갖고 있는 샘플의 분포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변수의 분포가 기대 분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범주형 변수의 분포가 기대 분포와 같은지 같지 않은지 보는 것이 적합도 검정이고요. 동질성 검정의 경우는 귀무가설이 집단 간 변수의 분포가 같다. 대립가설이 집단 간 변수의 분포가 같지 않다 라고 해서 부모집단이죠. 부모집단 간의 변수 분포를 비교하는 겁니다.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 귀무가설이 두 변수는 연관성이 없다, 즉 독립이다. 대립가설이 두 변수는 연관성이 있다, 독립이 아니다. 자, 그래서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독립성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인데 이 독립이라는 말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독립이 아니다라는 것이 두 변수가 연관성이 있다를 의미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변수는 두 개 다 명목형, 즉 범주형 변수이고요. 카이제곱에 관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관찰값과 기대값 이용을 해서 관찰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을 기대값으로 나누어서 모두 합계를 구해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하게 되고요. 카이제곱 동질성과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개의 범주형 자료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검증 방법인데요. 식을 보시게 되면 관측값 빼기 기대값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곱을 하고 기대값으로 표준화를 해서 다 더하는 것이죠. 식을 보았을 때 관찰빈도, 즉 관측값 또는 실제값이라고 불리는 것과 기대빈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가 커지면 카이제곱 통계량, 즉 카이제곱 값이 커질 것이고 이때 유의 확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이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라는 것이 커지면 여기 있는 카이제곱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유의 확률은 작아지는 거죠.
카이제곱에서도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때 카이제곱 통계량은 양수만 존재하는데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카이제곱 통계량이 커질수록 유의 확률은 작아질 겁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범주별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대 빈도의 합과 관찰 빈도의 합은 같습니다. 기대값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기대값은 전체 표본의 수 곱하기 전체 표본의 수분의 행의 합 곱하기 전체 표본의 수분의 열의 합 이렇게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전체 표본의 수에서 행과 열의 합을 곱한 것이 기대값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이 관측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모델의 종류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행과 열에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이면서 모델 A를 선택한 것의 빈도, 남자이면서 모델 B를 선택한 것의 빈도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게 되는데 기대값은 전체 표본의 수 중에서 여기에 있는 열, 행의 합을 곱해서 그 비율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0이라는 것은 200분의 4하고 100을 곱해서 4000.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떼고 40 나누기 2 하게 돼서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대값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이제곱 값, 카이제곱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측값 그리고 기대값을 보고 그것의 차의 제곱을 해서 기대값으로 나누고 다 더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카이제곱 값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카이제곱 값을 직접 구하거나 기대값을 직접 구하시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범주형 자료,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 차이 검정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커지면 카이제곱 통계량이 커지고 유의 확률이 작아진다는 것.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건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 그리고 검정 통계량, 유의 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면 카이제곱 검정에서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검정 통계량 값이 감소해서 유의 확률이 작아진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실제로 우리가 카이제곱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은 실제로 검정 통계량 값이 크다와 작다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이가 크면 증가고 작으면 감소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다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작다 이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그 검정 통계량이 정해졌을 때의 이쪽 p-value 확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커지면 작아질 거예요. 또 작아지면 커지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이 증가하면 유의 확률이 작아진다가 맞고요. 감소하면 커진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크기가 작을수록 검정 통계량이 증가해서 틀린 거고, 클수록 검정 통계량이 감소해서 틀린 겁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에서의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클수록 검정 통계량이 증가하고 유의 확률은 작아진다. 자, 그런데 이 모수 검정이나 비모수 검정 이제 계속 봐왔는데 모두 다 차이 검정이에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칙들이 보통 그 차이에 대해서 구하고 있어요. 빼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모수 비모수 검정에서 공통적으로 검정 통계량 값이 증가하고요. 유의 확률은 작아집니다.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변수의 영향력 측정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베타, 쿡스 디스턴스, 레버리지, 레지듀얼 등이 크면 영향력이 큰 관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DF 베타라고 하는 것은 Difference in Beta예요. 이것은 회귀 분석에서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회귀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측정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F 베타 값이 크면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회귀 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해당 데이터가 모델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표본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DF 베타 값이 절대값 1을 넘으면 해당 관측치가 그 회귀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전체 예측에 대한 개별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제외했을 때 모델 파라미터의 추정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합니다. 쿡스 디스턴스 값이 크면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회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레버리지 그리고 레지듀얼스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높고 레지듀얼의 크기가 커지면 쿡스 디스턴스의 값이 커집니다. 즉, 레버리지가 높고 잔차 역시 큰 경우 영향력이 큰 관측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